이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3분기는 좀 더 광범위한 침체로 갑니다. 네. 세계 경기 골로 가요. 아주 화끈하게 갑니다. 침체. 네, 저는 말 나왔으니까. 예, 성장률을 김 박사님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낮게 보고 더 낮게 보세요? 예. 저는 집값은 이제 고점 무렵이고요. 네. 실제로 그 추세가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것보다 금리에 좀 민감한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4년, 2025년 길면 이 정도까지 경기 침체 기간에 굉장히 소위 베타가 높은 상품들은 경기 베타가 높은 상품들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 3프로TV에서 저희를 찾아주신 게스트분들 가운데 제일 또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고 많은 일들을 또 겪으셨던 두 분을 모시고 그 또 다른 지혜를 한번 그렇죠. 얻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앞선 투자 경영 80년입니다. 자, 김영익 박사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머로한 얘기입니다. 두 박사님. 네. 아유, 김프로님 만만치 않지 않으십니까 혹시? 3. 아직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 자, 시장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그냥 시장을 눌러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국채 금리도 많이 빠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시장이 반등할 특히 한국 쪽에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뭐 노무라는 보니까 2분기에 마이너스 2%인가 뭐 나온다고 뭐 그런 3분인가요? 뭐 그런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많이 나빠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림 몇 개 준비하는데 그 설명하고 김한진 박사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채권을 사시라 지난번 나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그 국채 수익률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 날 국채 10년짜리가 3.80%로 최고치 기록했어요.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3.49%로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평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5년짜리보다 10년짜리가 더 낮아졌거든요. 아, 저건 이제 그러니까 하루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쭉 기간을 보신 게 아니고 6월 17일 하루. 네, 6월 17일이 그때 1년짜리, 고점이었었습니다.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저 밑에 보신 1년, 거고. 3년, 5년이 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만기입니다. 그런데 1년짜리는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단기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반영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래고 소비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장기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이게 좀 평탄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경기 둔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할까? 계속 저렇게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먹는다.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인가. 선행지수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난 5월께 지난달 말에 발표됐는데요. 좀 반등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5달 정도를 먼저 간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것은 이게 장기 금리는 10년이고 그다음에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거든요.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이게 뭐 2008년 이후로 보니까 뭐 인과관계, 선행관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선행하거든요. 저는 뭐 주식시장도 똑똑하지만 채권시장이 더 똑똑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선행지수에 5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에 뭐 축소됐다가 뭐 조금 올랐다가 조금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앞으로 그 선행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최소한 5개월 후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장단기 금리 차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본 거거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주가랑 거의 같아요? 조금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도 있는데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장단기 금리차가 5개월 선행하니까 선행성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저 11월까지 선행지 순환 변동치를 한번 전망해 본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반등을 하거든요. 물론 11월, 12월 가서는 뭐 다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걸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는 최소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여기서라도 팔아야 될 것인가 지금 그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네. 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말씀 듣죠. 네, 그 상반기에 어쨌든 뭐 마켓의 가장 큰 악재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경기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인플레에 따른 네. 급격한 통화 긴축. 근데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물가는 좀 피크 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일단 뭐 미국 기름값이 6월 14일 날 정점을 찍고 큰 폭은 아니지만 내려가고 있어요. 휘발유 값이죠. 네, 휘발유 값이. 네. 그래서 6월 14일 날 나오는 미국 CPI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 평균 가격이 4.6달러였기 때문에 갤런당. 그러니까 7월 14일 발표되는 이제 물가가 그렇게 낮아지진 않겠지만 더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금속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구리가 뭐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구리 20%, 알루미늄 합금하고 니켈은 50% 빠졌어요. 고점에서. 목재도 한 절반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딜리버리 지금 연준이 지난번에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서도 딜리버리 기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차 공급이 조금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가 둔화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경기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인 물가가 아주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 않지만 네.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하반기 경기는 우려한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1분기 미국이 마이너스 1.6이었잖아요. 2분기에 제 생각에는 한 0% 가까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아틀란타 네. 지금 연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GDP 말씀이신 거죠? 네. 2분기에도 0%대 성장 마이너스 안 되면 다행인.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미국 기준으로 4% 성장을 해야 예. 지금 뭐 국제기관이 전망하는 2% 이상의 성장률, 미국 성장률이 나와요. 네. 불가능한 수치죠. 그래서 미국 전체 성장률이 제 생각에는 올해 0%대 성장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전체 평균을 보면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차트를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네. 왼쪽 차트가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근데 세계은행이 발표한 것이 올해 초에 올해 4.1 봤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2.9로 떨어뜨렸어요. 인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3프로 TV에서 지금 예측하는 뭐 제가 공식적인 아니지만 네,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공식입니까? 진리고요. 저는 1.8로 봅니다. 1.8? 네. 그리고 세계 경제를요. 네. 미국 경제는 지난번 1월에 세계은행이 2.6인데 여전히 2.6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 6월에. 네. 근데 저는 0.6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이 전망한 것보다도 세계은행이 수정 전망한 것보다도 훨씬 낮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 쇼크는 상반기다. 하반기가 아니라 오히려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인해서 또 공급망의 부분적인 해소, 정상화, 기름값 안정 이런 걸 수요 파괴에 따른 국제유가 안정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는 성장률이 편하다. 낮지만 이제 상반기가 마이너스 1.6 0%면 하반기는 뭐 마이너스 2, 3 가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이런 공포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근데
이런 정도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경기가 이 정도로 낮아질 거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저는 90%는 프라이싱 됐다, 반영됐다. 아니 근데 이제 세계은행이 네. 예측한 거가 어쨌든 대체로 많은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뭐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들에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김한지 박사님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그 낮은 수치 제시한 거를 수많은 뭐 아이비들이 이제 오케이 이 김한지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면 그 박사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다들 예를 들면 뭐 세계 경제 2.9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또 뭐 한 2.6 이렇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만약 그보다 박사님이 전망이 맞아서 훨씬 낮게 나오면 또 쇼크 오는 거 아닌가? 근데 시장은 이미 이 정도 수치를 믿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시장은 이미 뭐 아이비들도 하반기 전망 내놓잖아요. 시장은 이미 우리 박사님 거를 다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그냥 글로벌 아이비들이 그 정도 보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럼 김 박사님 전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네. 아니 김영익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는 말 나왔으니까. 예, 성장률이 김 박사님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낮게 보고 더 낮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 6월달에 FMC가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지난 3월달에 2.8에서 6월달 1.7로 내렸는데 저는 올해 1% 안팎일 것이다. 자 그래서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그 우리가 상반기의 전반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그랬잖아요. 예. 뭐 한 4, 5월 달까지.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바톤을 인 게 경기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하강이 같이 왔으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연준일 거 아닙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그럼 경기 하강을 볼 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볼 거냐에 따라서 사실 7월 FOMC는 뭐 거의 결정돼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스케줄이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대부분 75, 50, 25, 2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저렇게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낮춰서 하는 게 컨센서스인데 계속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저도 뭐 김한지 박사님 말씀처럼 물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6, 7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피크아웃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 뭐 6월 지금 소비자 물가가 방금 전에 발표됐는데요. 6.0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공산품 가격이 9.3% 특히 우리가 차 기름 넣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뭐 30% 5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유가가 정점을 치고 지금 뭐 미미하지만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게 7, 8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국 경제는 1분기, 2분기, 상반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8%고 1분기 마이너스 1.6 영률로. 그러니까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연준도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3분기 중후반 가면은 금리 10년 국채 수익률 하락 속도가 경제 성장률 하락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이 오히려 3분기 중후반 가면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업계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주가 예측을 떠나서 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정확히 맞추셨거든요. 작년 봄에 그러니까 2021년 말 2022년 초가 되면 국채금리 3%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 봄에요? 저하고 대담을 하시면서 윤지호 센터장하고 3명이 대담. 그래서 제가 거기 달려들었다가 작살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작살나긴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왜 달려들어요? 이제 일단 금리 전망을 조금 저는 최근에 수정했고요.
지난번 김 박사님과 대담할 때 토론할 때 내년도에 이제 3.7 정도까지 10년물이 갈 수 있다. 네. 2023년도에. 네, 내년도에 이렇게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다. 나쁘긴 나쁘지만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주구장창 금리를 올릴 거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기준금리가 거의 4%뭐 중반대까지 가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지라도 장기 금리가 뭐 3%대 후반 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근데 경기 전망이 수정됐잖아요. 그래서 바꾸셨다는 거죠?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 금리는 잘 안 떨어질 거다. 물론 장단기 금리 차가 빈번히 역전되고 계속 경기의 둔화 시그널을 보이겠지만 아무튼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절대 수치는 낮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질문하셨던 뭐 연준의 생각은 한번 첫 번째 차트를 띄워주시면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연준의 신뢰가 바닥인데요.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고 주구장창 외치다가 지금은 소프티시 랜딩, 연착륙 뭐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이제 이미 이것도 안 믿고 있거든요. 약간 말장난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 나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거는 마켓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7월, 8월, 9월, 8월은 물론 이제 FOMC가 없지만 9월에 75bp를 인상할지 저는 9월에 50bp 인상할 것 같아요. 네. 7월에 75bp 인상하고 7월에 75, 9월에 50. 그래서 연말에 3.50%에 도달할 것 같은데 12월에는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다. 11월, 12월은. 그러니까 75, 50, 25, 25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7월이 피크인 거죠. 연준의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는 7월이 이번 달 말이 피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8월부터는 연준은 이제 더 이상 매파적이지 않다. 금리는 계속 올리지만 그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4에서 2.50이 이제 연준이 보는 기준 중립금리인데 7월 27일은 2.50 가잖아요. 2.50 가니까 8월부터는 연준이 1차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 딱 도달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8월이 회의가 없기 때문에 물가를 보겠죠. 물가를 보고 9월에 계속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걸 가지고 이제 쪼겠죠. 아무튼 중립금리를 넘는 시점이 이달 말이고 긴축의 어떤 정점도 9월, 7월에서 8월, 9월 통과한다. 두 번째, 두 분기 성장률 쇼크가 이미 나왔다. 상반기 1, 2분기에.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지각하는 바람에 생긴 쓸데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좀 더 광범위한 침체가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다. 이거는 왜 그렇게 썼냐면 공급 사이드에 만약에 유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더 사악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뭐 리비아 뭐 어디서 뭐 원유가 뭐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3분기는 좀 더 광범위한 침체로 갑니다. 세계 경기 골로 가요. 그냥 바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가 140불, 150불 가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아주 화끈하게 갑니다. 침체. 그래서 3분기에 좀 더 광범위한 침체를 확인할 거다. 연준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없다면 일단 상반기 경기 충격은 하반기에는 해소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시각이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긴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역으로 좋은 게 나쁜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세 번째는 물가 관리가 연준 입장에서 사정권에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는 거죠. 저는 글런시 PC가 4.0 정도가 목표의 한 2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CPI가 한 7.76 뭐 이 정도 떨어지는 상태인데 무지 높죠. 무지 높은데
요 정도는 연준이 물가가 사정권에 진입했다. 물가 잡을 수 있다라고 나름 내부에서 생각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이게 10월, 11월입니다. 4분기 초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용이 중요한데 중립 실업률.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고 침체시키지도 않는 그런 중립 실업률이 연준이 한 4%로 보고 있거든요. 이 4%를 넘는 게 내년 2분기입니다. 내년 2분기 4.3 정도.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 실업률을 제가 추정한 건데 내년 3월에 4.1, 내년 6월 말에 4.3. 그러니까 5월, 6월 사이에 4%를 확실히 넘을 것 같아요. 이러면 임금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부터 연준이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부터는 비둘기파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 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인하 가능성을 연준 인사들이 여러 명 나와서 비출 겁니다. 아마 여름쯤에는 혹은 가을쯤에는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아마 풍선을 띄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연준의 근본적인 스탠스의 변화에 따른 좀 금리 인하 당위성이 확보되면서 시장이 안도 랠리 내지는 추세적인 랠리를 그 이어갈 수 전에 있는. 주식이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 초. 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제가 네. 가져왔는데요. 이거 분기로 이게 뭐 숫자를 제가 이렇게 점쟁이도 아니고 네. 이게 찍은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평균 S&P 500의 평균 주가, 분기 네. 평균 주가, 그러니까 3,400이 저점이라면 뭐 3,20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저 부분이 김환진 박사님과 김영익 박사님의 굉장히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김영익 박사님은 내년 상반기에 진짜 엄청난 하락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김환진 박사님은 지금 2022년 3분기, 4분기에 바닥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연준의 네, 스탠스와 결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식시장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오케이. 예,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반대 의견을 좀 줘보십시오. 내년은 물론 그 주식시장이 선행할 수가 있지만 네. 저는 내년 상반기가 네. 세계 경제 침체 정도가 가장 심화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제가 생각하면 추정하면 올 2월이 정점이었어요. 네. 근데 과거 경기 수축 국면이 평균 19개월 정도 진행됐거든요. 네. 내년 1년은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저는 뭐 자산가의 거품이 순차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지금 채권 시장 거품 붕괴됐고 많이 붕괴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거품 붕괴되는 과정이다. 뭐 반등을 하겠지만 아직 끝이 안 났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 거품 붕괴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내년 상반기 무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전 세계 경제가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예상하고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하긴 했지만요. 네. 실제로 내년 1분기, 2분기 하면서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주가가 바닥이고 바닥이다. 내년 그때 상반기가 바닥이다. 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두 분의 어떤 시각 차이가 시차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글로벌 주가가 정말 시스템적 위기일 네. 때가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빠졌고요. 뭐 실제로는 뭐 닷컴 버블 때 거의 50% 빠졌죠. 예,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네. 지난 한 80년간 평균이고요. 시스템적 위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가볍게 온 경우 한 2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평균으로. 그래서 그걸 S&P 500에 적용하면 시스템적 위기, 정말 강한 경기 침체 3,100이거든요. 네. 그리고 25% 고점 대비 이러면 한 3,600입니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그 중간 한 30% 정도 빠진다고 보면 3,300에서 400 정도 돼요. 네. 코스피는 S&P 500 3,300, 400이면 한 2,200 정도 정도에 해당을 될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200, S&P 3,300에서 400 사이 이게 극단적인 경기 침체와 좀 가벼운 경기 침체, 이번 경기 침체는 그 중간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30%에 어쨌든 해당하는 그 정도의 낙폭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지난주에 BCA 리서치의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S&P 500이 지금 12개월 포워드 EPS를 애널리스트들이 10% 증가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되밀릴 거다. 이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싸워야 할 가장 큰 난제거든요. 네, 경기나 물가는 제 생각에는 좀 다 끝난 것 같아요. 반영됐다는 거죠. 나쁘지만 반영됐다 거의. 근데 기업 실적은 반영이 아직 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혼란스럽다. 기업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내성 뭐 이런 것들부터 다 다른 거죠. 일단 기업 실적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는 매출이 줍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줄기 때문에 마진이 압착돼요. 그리고 공급망이 해소되지만 여전히 공급망 해소에 불편한 아직 해소 안 된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원가 상승 요인.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피크아웃 했지만 여전히 높거든요. 평균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서 어우러져서 기업 마진을 압박할 텐데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정도 12개월 포워드 EPS가 감소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S&P 500 지수도 한 3,200, 300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중간 정도의 하락률 2200. 네, 코스피 기준은 2200. 네, 2,200, S&P 500 기준 뭐 그 정도하고 좀 맞는 거죠. 김 박사님 그 코스피 기준 2,200에 대한 컨센서스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죠? 예. 제가 뭐 작년 3,300 갈 때 뭐 최악의 경우 2,200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2,300이잖아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 2,300에서 2,200은 사실 5% 물릴 가능성을 두고 그렇죠. 사는 거니까 예. 지금 주식 사야 되네요. 예, 지금 저는 주식 팔 때는 아니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3분기, 4분기 초반에 반등하는데 예.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한 번 더 일시적인.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때가 제가 2,200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블 디뷰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더블 딥. 쌍바닥. 예, 더블 딥. 예, 이런 지금 정도가. 떨어졌다 3, 4분기 좀 잠깐 갔다가 1, 2분기에 또 훅 떨어지는. 예. 네. 그러면 그때는 2,200 밑으로 훅 떨어지겠네요. 뭐 2,200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 내년 상반기에도? 예, 예. 그러면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는 말씀이신데. 왜냐면 그렇죠. 저는 이제 걱정이 김영익 박사님의 뷰가 김한진 박사님 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 게 그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공포로 오면서 훅 간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래가지고 뭐 한 1,600, 700 막 이렇게 간다. 이런 그 정도는 시각-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닌가요? 예. 2000 그때도 2,200 정도가 예. 어느 정도 락바텀을 볼 거다. 일시적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뭐 그렇더라도 그건 아주 짧은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수준이면 거의 그냥 바닥 근처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되겠네요. 두 분의 말씀이 맞다면. 예,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주식 팔 시기는 아니고 뭐 그렇지만 예. 규모 있게 예를 들면 한 10%에서 15% 반등 나오면 팔고 예, 내년 상반기에 다시 사라. 기본적으로 지금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상단 하단이 올 하반기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 낮아진다. 예, 그럼 아, 근데 또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면 집값도 막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진짜 약간 겁난다 이런. 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예. 저는 집값은 이제 고점 무렵이고요. 예. 실제로 그 추세가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뭐 통계를 늦게 발표해서 아직 모릅니다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제가 뭐 추세를 해 보니까 하락 네.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거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우리 주가 코스피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4월에는 거의 4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올 6월 기준으로 보니까 15% 가소평가용으로 들어서 그랬거든요. 네.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집값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이 한 30-40% 정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이만큼은 해소돼야 된다. 30-40%.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요? 아니 자산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주식시장이 지난 2020년 초에 우리가 경험했던 V자 형태는 아닐 것 같고요. V자 반등은 아니고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것도 공급 사이드에 유가 상승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부드러운 U자형 그리고 냄비 바닥이 굉장히 긴 이게 지금 분기지만 내년 4분기까지 3,400 정도 평균을 제가 일단은 그려놨잖아요. 개념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못 뜨는 매크로 리스크는 줄지만 이렇게 조금 바닥이 굉장히 긴 이렇게 뭐 리니어하게 바닥 찍겠습니까? 굉장히 냄비 바닥이라는 박스권에서 거죠. 냄비 바닥. 네, 3,200에서 3,500 사이 뭐 이렇게 600 사이 바닥을 이렇게 그 박스권을 그리겠죠. 그런 말씀이고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승전 연준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D-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주가는 반등한다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그래서 조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자체는 내년도 지나서 2025년 초까지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뭐 원자재라든지 또 금리에 좀 민감한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2024년, 2025년 길면 이 정도까지 경기 침체 기간에 굉장히 소위 베타가 높은 상품들은 경기 베타가 높은 상품들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흥국 시장으로도 자금이 잘 안 들어오고 이런 그 답답한 그 상태.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해 주면 선도 주식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도매급으로 빠진 우량주가 얼마나 많을까요? PR이 낮은 아주 착해진 우량 성장주, 혁신 기술주, 안정 성장주 드글드글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위험은 내년 중반부터는 조금 완전히 낮아질 거다.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프로 뭐 여쭤보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또 뭐가 갈 건가가 이제 제일 저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낙폭이 컸던 우량 기술주, 그다음에 혁신주, 뭐 이런 성장주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음 핵심 주인공들이 될 거란 말씀이죠,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김현익 박사님 김현익 어떻게 박사님은 저도 많이 빠진 대형 우량주가 먼저 오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 3, 4분기 중후반에 나타나고요. 그런데 뭐 앞으로 뭐 2, 3년 정도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배당주 중심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난 3년 평균이 11%였어요. 근데 지난 20년 평균은 6.4%거든요. 지난 3년 평균 11%, 평균 6.4%. 앞으로 3년은 평균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고. 그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같이 사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괜찮다고 보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나름 배당과 이제 우량주 같이 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까지야 뭐 여쭤보기 좀 그런. 삼성전자 정도는 또 여쭤봐도 되니까. 근데 두 분이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게 금리잖아요. 금리. 김한진 박사님은 금리가 쉽게 안 빠질 거다. 그죠? 네. 인플레이션은 잦아들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에서 잦아드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되지 않을 거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각이 맞다면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된다. 국채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된다라는 지금보다도 높은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쪽으로 돈 안 네. 온다라는 전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강할 거고. 네, 신흥국에서도 우량 기술주는 갈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에 네. 대만, 네. 전통적 시클리칼 임의 소비재, 네. 산업재 이런 쪽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두 분이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인데 그 김영익 박사님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연준도 그만큼 완화적인 스탠스로 빨리 전환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미국 금리,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지수가 달러 가치가 올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진다. 예. 인덱스 기준으로 얼마나 보시나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저는 뭐 한 10% 정도는 내년까지 달러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90대. 예. 그러면 뭐 한국 주식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예, 제가 뭐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져 1,300원은 지금 분명히 저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통계적인 뭐 HP 필터 이런 거를 구하면 추세가 한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뭐 내년에는 뭐 1,200원 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점이. 예.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뭐 이번에 한 107, 뭐 108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보다도 그러면 네. 한 5% 더 네. 올라간다. 지금 105니까요. 네,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낮아지더라도 100을 안 깨는 정도에서 조금 뭐 박스권 100에서 한 10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렇게 원달러 환율은요? 원달러 환율도 1,300원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교역이 좀 어쨌든 늘어나야 우리나라는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은 옵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려요? 예. 근데 제가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우리나라 국제 수지 그다음에 뭐 단기 해체 그다음에 뭐 실질 실효 환율 이런 거 추정해 보면 1,300원대 환율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주가 지수가 뭐 2,300 가소평가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환율도 가소평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뭐 앞으로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 두 분 생각이. 좁혀보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전망은 비슷한데 경기를 풀어내는 각 그 환율, 채권 금리,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시차가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조금 더 많이 다른 것 이번 같아요. 경기의 특징이 어쨌든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강한 측면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돈을 풀었는데 통화 긴축이 또 선진국이 리드하면서 미국이 앞서가면서 이제 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긴축의 어쨌든 최종점이 결국 경기 침체, 수요 파괴로 이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흥국이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취약한 그러니까 자원 수출국을 빼고는 특히 자원을 수입해서 제조업을 해서 파는 중국, 한국, 일본 무역 수지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화가 가장 불안한 요인이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두 박사님께 한번 의견을 들어봤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계속 시장 한번 확인하면서 또 우리 두 분은 뭐 저희 3프로 TV와 늘 같이 해주시는 분이니까 변화가 생길 때마다 또 모셔서 고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쉬운데 좀 길게 해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익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